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브라질 채권 우리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타임 도래했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 근데 생각보다 브라질 채권 좀 복잡하잖아요. 브라질 채권 쪽에서 다이내믹스도 이해를 해야 되고, 통화의 측면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채권에 대한 어떤 전망은 대충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하고, 전반적인 이제 관리가 가능한데, 이제 실제로 브라질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에러를 겪었던 게 브라질 통화 부분이죠, 실제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브라질 채권을 주요 금융기관에서 드라이브라고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매각을 한 게 2010년 이후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실제 그 당시에도 이제 연 10% 정도의 쿠폰 금리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좋을 거란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이제 매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 좋았던 결과가 뭐냐면 통화 가치가 한 6, 70% 하락하면서 채권에서 나온 수익을 상당 부분 이제 다시 트레이드 오프 또는 표현이 그렇지만 토해낸 형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브라질 채권 투자를 할 때 채권 쪽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게 통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하고 싶냐면은 지난 10년간 브라질 통화가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브라질 통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 내용은 브라질 통화 왜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하락하였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원화 대비 레알라는 교차통화다. 교차통화라서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USD와 KRW,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두 번째로 USD, BRL, 그죠?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의 합성이 원화 대 브라질 레알라의 결과물이라고 제가 이전에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브라질 채권 투자할 때 결국 고민해야 될 게 원달러 부분과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 움직임을 둘 다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지난 10년간 뜯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 원달러 추이거든요. 원달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 이제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가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원달러는 우리가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000원 초반에서 1300원 정도 레인지에서 많이 움직인 거를 예측 가능한데 반면에 이제 브라질 레알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2에서 5레벨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브라질 통화가 절하가 되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최근에는 사실은 원달러 움직임이 원화 대 브라질 레알라의 움직임을 좀 좌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게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 움직임이 어떤 변수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쪽이 이제 브라질 레알라 대 달러 움직임인데 2010년 초반에 보면 한 700원대에서 지금은 200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에 가장 주대한 요인이 보시면 거의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가 하락한 폭과 거의 비슷하죠. 제가 이건 좀 뒤집어 넣어놨습니다. 즉 아래로 갈수록 브라질 레알라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출발할 때 1달러에 2레알이었는데 지금 1달러에 5레알이죠. 참고로 통화를 읽으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힌트를 주면 앞에서부터 뒤를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달러에 뒤에 통화를 몇 개 환전할 수 있는지인데 지금 보면은 1달러에 환전할 수 있는 게 지난 10년 전에는 2레알인데 지금 5레알이면 그만큼 달러 대비 브라질 레알라를 환전할 수 있는 환전 규모가 커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가 약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대비 브라질 레알라 움직임을 중장기적으로 지배하는 거는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가 지배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쪽에도 있었지만 결국 통화라는 게 A 통화와
비통화, 양국 간의 통화 움직임이잖아요. 통화 움직일 때 보통 우리가 가장 원론적인 거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A나라가 금리가 4%고 B나라가 금리가 예를 들면 6%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국가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유입되면서 비나라 통화 강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일반론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작년 한 해 한국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갔던 요인이 한국 대비보다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고 설명을 했었죠. 여기까지는 레벨 1인 레벨 1, 레벨 1. 자, 이제 레벨 2 얘기합시다. 레벨 2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A나라와 B나라가 있는데 A나라와 B나라 중에서 B나라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예를 들면은 4%에서 금리가 한 8%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해당한 나라가 통화 강세로 가진 않아요. 뭐냐면은 실제로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원인이 어떤 요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은 B나라의 통화가 고금리로서 강세로 가게 되는데 반대로 B나라의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상당수가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그 나라 통화는 약세로 간다고 볼 수가 있죠. 조금 다시 얘기할까요? 보통 금리라는 건 시장 금리 이렇게 보면 시장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실질 금리가 주도해서 올라가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주도해서 올라가냐에 따라서 전혀 통화는 달리 움직인다. 즉 실질 금리가 주도해서 그 나라 해당하는 금리가 올랐다고 하면 그 나라 통화 강세고 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실질 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주도해서 올라가면 이론적으로 해당하는 나라의 통화 가치는 오히려 실물 가치가 더 하락하잖아요. 따라서 그 나라 통화는 약세로 갑니다. 약세로. 정리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통화에 굉장히 중요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나라 통화 강세로 갔다면 오히려 그게 그 나라가 고금리 국가가 그것 때문에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약세로 간다. 메커니즘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 통화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플레이션 이슈라고 제가 좀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전 이후에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가늠이 좀 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브라질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과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금리 국가였고요. 우리가 아마 젊은 분들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아실 텐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1990년 초반, 1980년대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30%, 50%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달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좀 이슈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2010년부터 2000년 중하반기까지 통화가 약세로 갔던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통화가 약세로 갔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브라질 통화를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검정 색깔 점선이 미국 달러 대비 브라질 레알라 통화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요. 이게 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 오른편, 왼편이 브라질 레알라 축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기가 막히게도 한국에서 브라질 채권 드라이브를 걸 때가 이렇게 2010년대 전후였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됐냐면 동구간 동안에 브라질 레알라가 어떻게 됐냐면 2002년부터 해서 한 3.5에서 이렇게 한 2까지 안정화되었죠. 그래서 요 구간 동안에 브라질 레알라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갔어요. 그런데 이 강세로 간 구간 동안에 브라질 CPI도 굉장히 안정화됐죠. 반면에 이후에 브라질 CPI와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를 보면 오히려 이때는 강세로 갔죠. CPI와 브라질을 그리면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서 브라질 채권을 매각하려고 했던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브라질 레알라가 이 강세로 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CPI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화 띄었죠. 그 빨간색 보시면 그죠? 이렇게 안정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브라질 채권을 드라이브 걸렸던 시점부터
2레알에서 5레알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구간 동안에 큰 그림에서는 보면은 CPI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2015년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좀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좀 20년 차트를 잘 안 보이시니까 2010년 이후는 좀 제가 다시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보면은 2010년 이후에 보면은 여기 달러 대 브라질 레알하고 여기 CPI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가 이렇게 약세로 갔던 요 2015년까지 요 구간 동안에 CPI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2015년 이후부터 해서 한 3, 4년 동안은 브라질 레알라, 달러 브라질 레알라가 굉장히 양호하게 이렇게 움직인 구간인데 이 구간은 어땠냐면 오히려 CPI가 이렇게 안정화됐죠. 이 CPI가 이렇게 안정화됐습니다. 따라서 CPI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브라질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 약세로 갔고 요 이후에는 CPI가 브라질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브라질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도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반면 여기 요 색깔칠한 건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강세로 그러니까 달러 대비 브라질 레알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약세로 뛰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브라질 달러 대 브라질 레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통화가 이렇게 요 구간 동안에 다 약세로 갔죠. 자, 그런데 지금 CPI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리를 하면은 CPI가 올라갈 때는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도 약세로 가고 반면 CPI가 하향 안정화될 때는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도 상당 부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상황은 달러 대비 브라질 레알라는 굉장히 이제 안정세를 띠고 있는데 최근 CPI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 라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CPI를 알면은 해당 나라의 국채금리, 시장금리도 잘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여기가 브라질 10년만 국채금리입니다. 10년 국채금리예요. 자, CPI 움직임과 거의 같이 가죠. 또 CPI 이렇게 안정화될 때는 브라질 국채금리도 이렇게 안정화되죠. 또 최근에 CPI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올라가니까 CPI도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런데 최근에 브라질 CPI 굉장히 안정화됐죠.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브라질 시장금리는 아마도 좀 향후에는 좀 CPI의 방향을 따라간다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되겠죠. 큰 그림에서 이 방향으로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투자는 브라질 물가를 추적 관리하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 물가는 어떤 요인에서 움직이냐고 하면은 브라질 물가는 사실은 브라질 정책에서 나오는 거죠. 브라질 정책에서 나오고 좀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CPI라는 게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들이 중국에는 어떤 이슈냐면 결국 정치에 관련 이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이제 CPI에 시달렸던 게 결국은 좌파 정부가 득세를 하면서 좌파 정부는 상대적으로 포퓰리스트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포퓰리스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죠. 연금도 많이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보면은 좌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가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CPI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드린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10년 우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통화가 극단적으로 많이 깨졌던 게 2010년부터 2015, 16까지 제일 많이 했는데 이 구간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여기 뭐예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재임하는 구간입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재임했던 기간이고요. 동구안 한번 볼까요? 여기 12달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 요건 또 계속 올라갔죠. 근데 제가 굳이 안 보여드려도 요 구간 동안이 브라질 통화 제일 많이 약세로 간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딱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뭐 긴 얘기 안 해도 맞아요. 결국 CPI가 관리되지 않으면 통화가 약세로 가는데 그 CPI 관리되지 않았던 게 이게 과거 좌파 정부, 룰라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CPI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가고 CPI가 많이 올라가면서 통화 관리가 안 되어서 결국은 이제 CPI 관리 안 되면서 통화가 약세로 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2016년부터는 우파 정부가 들어옵니다. 우파 정부가 들어와서
보시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자, 현재 그 중앙은행 총재가 캄포스 네이토입니다. 캄포스 네이토인데요. 제가 이제 아마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브라질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다시 이제 좌파 정부가 이제 취임을 했어요. 그죠? 좌파 정부가 취임을 했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이 시점에 브라질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떨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 정부가 상대적으로 포퓰리스트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CPI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안 된 거에 선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좌파 정부가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불구하고, 너는 왜 브라질 채권 현재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냐는 근거는 첫 번째는요. 룰라가 작년에 이길 때 결선 투표까지 해가면서 사실은 슬라이틀리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그 포퓰리스트 정책을 많이 하는데 단기간에는 현재 여소야대 구간이거든요. 뭐 이런 구간들 때문에 좌파 정책을 바로 구현하기 좀 쉽지가 않은 구간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량이나 인플레이션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물론 대통령이 힘을 갖고 있지만 결국 가장 직접적인 책임자는 중앙은행장이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장인데 현재 브라질의 중앙은행장은 캠포스 네이토입니다. 캠포스 네이토인데 이 캠포스 네이토는 이전에 우파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이 사람의 임기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룰라가 많이 흔들리겠지만 적어도 일정 부분은 제어가 될 거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적어도 일정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년까지 좀 제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브라질 채권 현재 연 10% 쿠폰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비과세잖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또 금리를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서 매력적인데 이제 문제는 통화 부분인데 통화 부분이 좌파 정부 들어온 거가 이슈인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세부적인 디테일한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냥 무턱대고 연 10%니까 10년짜리로 월지급식으로 들어갑시다. 10년에 100%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짧게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브라질 들어가면서 어떤 정치 이슈나 매크로 이슈를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가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주요 증권사들이 거래를 하죠. 다 브라질 채권을 파는데 이런 금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정치 이슈라든지 매크로 이슈를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해 줄 수 있는 데를 거래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정통한 데를 거래하십시오. 브라질 채권은 채권들 중에서 가장 하이 레벨의 좀 투자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통화까지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산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브라질의 경제라든지 매크로에 대해서 좀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걸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냥 저희 회사가 최근에 이제 했던 바클레이 자료 그냥 한번 참조하십사 해서입니다. 지금 바클레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바클레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일단 브라질 GDP 금년에 작년 3.1이었는데 1.0, 1.5만 좀 둔화되었다는 좀 나아지네요. 그리고 CPI 볼게요. CPI 전망 작년에 9.3인데 5.0, 4.5 안정화되는 거네요. 그리고 키 데이터 중앙은행이죠. 13.75인데 내년 말까지 10.5로 보내요. 그리고 주요 경상수지 정부의 전체 부채, 외생표, 그리고 대외 부채 부분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적어도 내년까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큰 매크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현재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브라질 매크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금융기관하고 거래하시면서 브라질 주금 투자하시면 좋겠고 브라질은 뭡니까? 브라질은 진흙 속의 진주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시가 예리한 장미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잘 바르고 흙 잘 털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좀 전반적인 리스크 잘 관리하면서 브라질 한번 투자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